자, 11월경 추가 인상이 가능하나 시중금리는 추가 상승보다 강보합권을 전망한다. 자,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이미 시장금리 6개월 내 2번 인상은 선 반영한 상태임. 자, 증권가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2번을 이미 선 반영했대요. 우리는 못 느끼죠. 그죠? 우린 못 느끼고 있어요. 벌써 반영했다고? 어디서? 어떻게? 그죠? 원달러에서 그게 벌써 두드러지게 나왔었죠, 상황이. 그죠? 근데 지금 반영하고 아직도 진행 중인 과정인 거예요. 네.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죠? 자,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봐야 돼요. 자, 반영되지 않은 하방 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금리 상승 가능성은 낮음. 이 부분을 좀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시중금리는 상방 요인을 대부분 반영됐고 반영되지 않는 하방 요인이 많기 때문에 금리 상승 가능성은 낮음. 자, 우리는 지금 2차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선반영했는데 이게 증시로는 표현이 안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시의 영향력이 굉장히 낮으니까 너무 깊숙이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자, 그럼 원달러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언제부터 반영이 됐는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죠. 이주열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가 잠시만요. 화면 좀 드릴게요. 네. 사실 오늘 이렇게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는 네.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는 했는데 네. 금리 이때부터죠. 인상이 했네요. 네,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 원달러에는 바로 통화 정책이라는 시장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오늘 금리 인상을 딱 발표하고 다시 올라가는 구조로 나오죠. 네, 이게 계속 올라갈 거예요. 당분간은. 그죠? 근데 이게 올라간다고 해갖고 증시에 영향력을 굉장히 미치진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6월 중순에 얘기했었던 회관이 있었잖아요. 부총재, 총재 모여가지고 기자회견을 잠깐 인터뷰식으로 하면서 그때 이미 시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차트 표현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시장에 대한 어떤 금리 인상 반영은요, 이미 6월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2차례 인상이. 2차례 인상이. 그래서 이번 8월이든 어쨌든 11월에 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11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갖고 와,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떨어지나요? 이런 현상은 어떤 증시에 대한 변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일전에 국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분을 좀 면밀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계속 강조 드리는 거지만 요새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이제 거의 다가오니까, 그죠? 근데 저는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각종 언론에서 테이퍼링 막 시장 무섭다, 우려된다, 뭐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공포 분위기를 좀 좀 조성하더라고요. 조성을 해요, 전체적으로 언론이 분위기를. 최근에 좀 증시도 안 좋으니까 예. 오히려 이제 시청자들이라 어떻게 경제를 바라보는 삼자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거 진짜 테이퍼링 때문에 국내 증시가 안 좋은 건가라는 착각을 또 일으키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질문할 때도 그런 질문이 테이퍼링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근데 반복된 질문을 조금 주시는데 증시의 영향이 어떻게 되나요가 사실 팩트잖아요. 그죠?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 근데 전 낮다고 표현을 많이 드려요. 낮다고. 테이퍼링을 하게 된다면은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야 되지만 이번 테이퍼링에 대한 효과는 국채 금리 효과, 급등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참, 화면 좀 잠깐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스터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테이퍼링 이슈가 증시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 미증시도 연일 계속해서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좀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도감에 투자 심리도 좀 회복이 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제 투자 심리보다는 지금 상한선을 제가 좀 오늘 사실 저희 네. 신세계 노란톡방에 짚어주셨더라고요. 정확한 딱 포인트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전 정확한 포인트를 좀 짚어야 될 의무가 있어서 제가 코스피에 대한 최고가 자리를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최고가 자리 코스피. 어마무시하게 높던데요. 아 별로 안 높아요. 정말요? 어느 정도냐면은 3,550입니다. 3,550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높지 않다고 평가를 하냐면은 네. 여러분 코스피 지수가요. 잠깐만요. 화면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우리가 이제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발생했던 범위값이요. 2,000선이었어요. 2,000선. 음, 2,000선이었어요. 2,000 초반선. 잠시만요. 정말 많이 오르긴 했네요. 네,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근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자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팬데믹 발생하고 최하단 구간이 1,400, 500포인트라고 가정을 해보죠. 예. 1,500포인트 쉽게 한번 표현을 할게요. 정확한 표현보다는 지금 3,000 여러분들 300선까지 발동했죠. 2배를 더 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증시가 2배를 넘었다라고 생각해도 편하잖아요. 네, 그죠? 네. 자, 근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구간대가 여러분들 저점 대비 평가로 했을 때 예,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올라왔는데, 그죠? 여기랑 여기랑 같습니까? 맞죠? 이렇게 차트로 보니까 그죠? 차트 보니까 느낌이 세상 또 느껴지죠. 상당히 다르네요. 네. 숫자로 들었을 때랑.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토줄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3,500선을 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네. 예, 이게 최고점에 대한 가능성 시사자리인데 여러분들 기대하는 건 왼쪽 선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이거 원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돈 벌게. 네. 모든 투자자들이 투자 활동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익을 많이 내신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죠. 근데 이미 이건 지났다 이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증시가 떨어지는 건요. 만약에 3,500선을 맞고 떨어지는 거는 테이퍼링 때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가 맞물릴 수는 있어요. 근데 테이퍼링은 이미 시장에 반영됐는데 그럼 테이퍼링이 시장에 반영됐다는 예상치가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하방으로 완전 찍지는 않잖아요. 무슨 뜻이냐? 영향이 없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아까 증권사 리포트 보다시피 금리 발표는 오늘 했었죠. 인상은. 네. 근데 이미 2차례를 다 반영했다고 얘기를 해요. 한 차례가 아니라. 11월 것도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사실상. 이미 재료가 오픈이 됐기 때문에. 네, 재료가 다 오픈됐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건 왼쪽과 같은 차트인데 네. 왼쪽과 같은 차트보다는 지금은 단순히 이제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상한선이 3,550이라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시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에 대한 활동을 좀 레버리지를 높여가지고 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레버리지가 굉장히 그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어요. 위험도, 내 계좌에 대한 위험도.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이요. 지금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네. 포트 비중을 줄여야 할 시점이다라고 네, 마스터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제가 네. 그러면은 지금 이 구간에 대한 코스피 시장에 대한 매물은요. 그죠? 3,550이라고 일단 가정하고 볼게요. 최상단부터 지금 현재가까지. 지금 상황은 이제 포트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시기다. 굉장히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시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포트 비중을 줄여야 돼요. 오히려. 그죠? 적극적으로.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리먼 사태 이후 발동했던 어떤 시장에 대한 변화를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리먼 사태에 대한 그때 교훈을 한번 또 새록새록 꺼내봐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새록새록. 그죠? 자, 시장이 여기서 많이 흘러가나요? 심지어 이제 출구 전략을 나간 지 한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을 못 보여요. 시장에 대한 과도한 상승기는 돈을 부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네, 아시겠죠? 제가 작년 1년 동안 증시가 상승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고집 부린 거는 중앙은행에 대한 돈 풀기가 제대로 먹히는 사인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얘네가 틀을 바꾸기 전까지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3,500선이 좀 멀어 보이죠? 그죠? 3,500선이. 근데 우리 1,500선부터 올라온 걸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죠?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제가 보는 최상단에 대한 자리예요. 최상단에 대한 자리. 최상단.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인버스에 대한 어떤 투자를 고려를 하신다면은 일단은 3,500선에 대한 저항을 한번 부딪히는지 체크해보고 그때부터 대응하셔도 저는 안 늦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인버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기다려 보세요. 아시겠죠? 근데 최근 러셀 지수랑 굉장히 제가 이제 코스피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드렸는데 러셀을 한번 포함해 보죠. 네. 러셀 지수가 그 중소기업들, 미국의 중소기업들의 네네. 합을 모은 지수들이죠. 지금 러셀 지수죠.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네. 러셀 주황색이 러셀 지수인데 어쨌든 러셀 지수랑 이제 코스피랑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러셀 지수가 어쨌든 미증시잖아요. 그죠? 맞죠? 러셀 지수가. 그러면은 미증시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러셀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이제 그걸 분석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미증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고 단편적으로 판단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어제 질문이 왔었는데 네. 형님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시장에 어떤 위험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국채 금리 급등은 어떻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라고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화면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지금 빨간 선이 국채 금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시장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단 레벨링에서 계속 맴도는 이유는 이 사이 있죠. 네, 물가지수랑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벌어진 상태에서 이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격을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서 계속 맴돌면서 지금 객관적으로만 평가하면은 테이퍼링 안 했죠. 미국에서 돈 찍어내고 있죠. 맞죠? 올해 12월에 시작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12월까지 계속 찍어내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이 이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채권 매입을 계속 한다는 거는 결국은 증시에 대한 어떤 상단 레벨링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자, 제가 물가에 대한 부분은 상단 레벨링을 찍었다고 가정을 열어놓는 거는 연준이 컨트롤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증시가 조정으로 줄 수 있는 거 국채금리 급등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죠? 근데 제가요 1월 5일날 조지아주 되고 나서요 국채금리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골드 한번 매도 보시죠 라고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1월 5일에. 올해 1월 5일입니다. 와, 시간 진짜 빠르네요. 지금 벌써 9월인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 올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벌써 가을이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있어요. 내일 크리스마스 올 것 같은데 아니, 갑작스럽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네. 이때 조지아주가 됐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바이든 정부가 국채 발행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라고서 결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국채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공급량을 늘릴 거기 때문에. 바이든이 상원과 하원을 다? 야, 이거 국채 발행을 엄청나게 하겠구만. 그러면은 나는 지금 국채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야, 지금 제다 던지자 하고서 던지는 효과로 국채 금리의 상승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걸 웬걸? 5월 들어서니까 하는 말이 슈퍼 부양책을 낮추는 효과, 국채 발행을 낮추는 상황이 연출이 돼 버리면서 다시 내려가는 꼴로 갔어요. 그러면은 국채 금리라는 건 수요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라든가 공급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 예상 시나리오를 짜야 돼요. 자, 수요는 누가 하고 있죠? 연준이 하고 있습니다. 맞죠? 국채를 사들이고 있는 상황은 지금 누가 사고 있어요? 주체가 연준이 사고 있어요. FMC가. 근데 이거를 시중은행에 떠넘기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변동량은 없겠죠, 앞으로도.
그럼 지금 앞으로 국제 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공급 요인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공급 요인은 누구한테 발생하나요? 미국 정부, 미국 재무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인프라 법안에 대한 완전한 합의 10월 1일 전에 최근에 펠로시 의원이 어떻게든 해결 보겠다라고서 얘기를 했죠. 오늘 내용에서도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초당파만 합의를 한 거지. 초당파는 뭐예요? 민주당에 가까운 공화당 애들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국채 공급량을 늘리겠구나라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일전에 국채 금리가 올라갔을 때 왜 시장이 안 떨어졌나요? 물가도 같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이 이격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이격을 좁히는 어떤 시장 매크로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국채 인프라 법안에 대한 합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선. 그럼 예상 시나리오가 짜지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시장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 환경이 어떻고 금리가 왜 떨어졌으며 최근에 다시 왜 내려왔고 다시 언제 오를 수 있는지. 근데 수요적인 부분하고 공급적인 부분이 국채 금리를 결정하는데 그러면은 수요적인 부분을 가설 매매를 세우고 공급적인 부분을 가설 매매를 세우고 어떤 시장에 대한 환경을 분석을 해야죠. 근데 수요 부분은 문제가 없겠네 라고 제가 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공급적인 부분이 이 빨간 선에 대한 국채금리 급등을 요인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해서 가설 매매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매크로 환경은 결국은 인프라 합이다.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조정 가능성, 시장 가능성 충분히 놓이겠네. 어쨌든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건 인프라 합의잖아요. 인프라 정책이잖아요. 그건 대통령 전에부터 계속 추구해왔던 바이든의 목표니까 안 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바이든이 나와서 저 인프라 법안 안 하겠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지금 테이퍼링은 이미 반영이 된 건데 테이퍼링으로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이 없다 보니까 증시의 영향력, 미증시의 영향은 굉장히 미비적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죠? 저는 구색 맞추기 하는 게 싫어요. 테이퍼링 하니까 증시가 떨어졌다. 뭐 이런 거 싫어요.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만약 증시가 떨어져서 테이퍼링 영향을 받았다면은 올해 초부터 떨어졌어야 정상적입니다. 달러는 그때 테이퍼링 영향을 받아서 올라갔으니까. 맞죠? 근데 왜 증시는 안 떨어질까? 테이퍼링에 대한 효과로 국채 금리 변동이 없으니까. 원래 테이퍼링 뭐예요? 국채 금리 급등 요인이에요. 근데 없잖아요, 지금. 네. 네. 근데 왜 고려를 하냐 이거죠. 이해하시겠죠? 전일 부분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 환경에 대한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국채에 대한 어떤 급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급적인 부분, 수요적인 부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어떤 상황, 그리고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